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오늘 새벽 출근길에는 화창해서 비가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중부지방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초반부터 사흘간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어제 장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통해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서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맨홀 추락 사고 방지 등의 관계기관들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는가 하면 강수 집중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 자제와 취약 지역의 접근을 금지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집을 나서야 하는 상황에는요, 보행시나 운전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해야겠죠. 경찰청에선 도로 횡단을 할 때 보행자들의 걸음이 평상시보다 느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비 오는 날에는 밝은색 옷을 착용하는 게 좋고요. 새벽에 출근을 하다 보면 무단 횡단을 참 많이 하는데 이런 무단 횡단을 더더욱 삼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 관련 법에는 운전자가 고인물이 튀지 않게 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주의도 기울이면서 장마철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계절 근로자 도입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된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친환경차가 내연차 판매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최근 자동차 시장의 동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는데요. 만선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가 농업 계절 근로제입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필리핀 계절 근로자 입국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된 정황까지 밝혀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임금 체불 누명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양구군의 계절 근로제 불법 브로커 개입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양구군의 계절 근로제 불법 브로커 문제, 그 내용을 듣기 전에 계절 근로제가 뭔지부터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계절 근로제란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사가 바쁜 시기에 각 농장에 고용돼 일하는 단기 고용 형태인데요.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와 외국의 지자체가 업무 협약을 맺는 공적인 고용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이 제도가 도입돼서 올해로 10년째 운영되고 있고요. 계절 노동자의 체류 기간은 5개월인데 1회 연장해서 최장 8개월까지입니다. 네, 계절 근로제가 지금 현재 10년째 운영이 되는데 최근 양구군에서 계절 근로제와 관련을 해서 논란이 있다고 하죠. 어떤 논란인가요? 예, 강원도 양구군 농민회가 지난 12일 양구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농업 분야 계절 근로제 관련 논란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핵심은 불법 브로커가 개입됐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수료를 차감해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필리핀 정부가 인력 송출에 제동을 건 사건입니다. 예, 필리핀 정부가 나서서 인력 송출까지 막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양구군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필리핀에서 계절 노동자 720명이 입국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양구군은 필리핀의 판길시 그리고 파이테시 이렇게 두 개의 지자체와 지난 2022년 계절 노동자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네. 이후 2023년에 470여 명, 또 2024년에 540여 명이 필리핀에서 입국해서 양구군의 농가에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 따르면 올해는 720명이 입국할 것으로 기대를 했던 양구군에 지난 3월 초 필리핀 중앙정부의 이주 노동자부에서 노동자 송출을 중단한다 이런 입장이 전해진 건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양국 지자체가 체결한 계절 노동자 교류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고 또 하나 이 계절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 농번기에 일손을 기다리던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작업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겠네요. 네, 맞습니다. 통상 3월 초엔 계절 노동자 배정이 마무리됐는데 올해 비정상적으로 늦어지게 됐고요. 필리핀 정부가 계절 노동자 송출을 왜 중단했는지 그 이유도 농민들은 처음엔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뭐 고용주인 농가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더라 같은 소문만 무성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지난달 21일, 그러니까 5월 21일에 필리핀 노동자 210명이 양구군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계절 노동자 송출 중단 이유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탄원서엔 브로커에 의해 갈취당한 임금을 돌려받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 양구군 농민회가 긴급히 상황 파악에 나선 끝에 양구군 소재 컨설팅 업체가 인력 중개에 관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컨설팅 업체에게 간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네, 양구군 농민 설명에 따르면 컨설팅 업체가 계절 노동자 중개를 맡으면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노동자 1인당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44만 원, 또 체류 연장비 명목으로 56만 원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1년에 이걸 다 합하면 1인당 200만 원가량이 되는데요. 연간 500여 명이 양구군에서 계절 노동자로 일했으니까 2년이면 1000명입니다. 이를 수수료로 따져보면 이 컨설팅 업체가 수수료로 떼간 금액이 총 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2023년에는 필리핀으로 임금이 송금된 뒤에 수수료를 업체가 받아오던 방식이었는데 2024년엔 고용주인 농민에게 요청해서 임금 중에서 미수금, 수수료 등을 받았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100% 받지 못하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고용주인 농가들은 왜 수수료를 제하고 임금을 입금했나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농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계절 근로제가 국가 사업인데다가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관련 담당자,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담당자가 임금 중에서 얼마를 컨설팅 업체 대표 계좌를 송금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를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농민분들은 졸지에 임금을 덜 준 고용주가 됐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양구군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양구군 농민회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요구한 게 양구군의 해명과 또 실질적 대책 마련이거든요. 네. 하지만 양구군은 필리핀 계절 노동자 입국 지연 사태 초기부터 농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의 군수면담 요청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양구군은 지난 12일 기자회견 직후 언론사에 해당 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한 건 양구군이 아니라 필리핀 현지 지자체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필리핀 정부는 왜 인력 송출을 중단한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이 피해 노동자 체불임금 문제도 군이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명확한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절 노동자 불법 브로커 문제를 알린 그 농민회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현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제가 어제 지역의 농민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지난달에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서 계절 노동자들이 입국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이 농사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농사의 적기를 놓친 건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필리핀 피해 노동자들이 국내 농민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다고 하니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양구군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이라든가 대책 마련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농민들한테 양구군 측에서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건이 공론화돼서 내년에 계절 근로자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사태무마형 여론전을 펼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양구군 사건을 계기로 계절 근로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절 근로제 사업을 법무부가 관할하는데요. 이 계절 근로제에 관련된 업무 계획, 지침 등의 모든 권한은 양국 지자체의 영역이고 개인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선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이런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사업이 10년 차잖아요. 이 10년 차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이런 사정을 얘기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절 근로제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전국 실태조사 그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농민들도 계절 근로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10년차 사업인데 이런 문제를 바로 잡아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판매량이 처음으로 내연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전기차가 잘 팔리는 건 또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최근 자동차 시장의 이런 동향과 변화를 맡고 있는 독일 자동차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드로틀 컴퍼니 이동희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친환경차가 내연차보다 더 팔렸다고 하는데 이 친환경차가 혹시 다 전기차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차라고 하면은 전기 모터가 바퀴를 좀 더 굴려서 엔진이 덜 작동하는 차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전기차도 있고 수소연료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차들이 5월 달에 14만 1,865대가 팔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5월 달에 팔린 전체 자동차 대수가 14만 5천 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7만 3천 대 그게 친환경차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50%를 넘어가니까 52%가 되니까 사실은 나머지가 내연기관 차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팔린 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판매가 늘어난 걸 보면은 하이브리드 차 같은 친환경 신차 출시가 많은 건가요? 네. 그래서 이 그 7만 3천 대 중에 5만 1,900대가 하이브리드 차였고요. 이게 작년 동기간 대비하면 한 32% 정도가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친환경차 안에서도 한 72%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보다는 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적고 그리고 일반 내연기관차보다는 연비가 좋으니까 그래서 타면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분한테 주요하게 먹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새 차들이 많이 나왔는데 KG 모빌리티에서 중형 SUV인 토레스의 하이브리드가 나왔고요. 또 르노 자동차에서도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나왔고 또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제일 많이 팔리는 대형 SUV거든요. 네. 걔도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각각의 브랜드들마다 주력 모델의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면서 판매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하이브리드 차 인기가 우리나라에만은 일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중국만 하더라도 작년 7월서부터 전기차 같은 애들의 판매량, 그러니까 친환경차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친환경차 전체가 한 51% 이상 팔리게 됐었고요. 노르웨이는 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90%가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차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일만 하더라도 친환경차가 54% 정도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전기차 화재 사고나 또 네. 충전 인프라 부족이 자주 이렇게 불거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전기차 캐즘, 즉 수요 정체 현상이 빚어져 온 게 보조금 축소 등까지 맞물린 영향일 텐데 그럼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는 실제로는 보면 이제 엔진하고 연료가 모터하고 배터리로 바뀌었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타면 주유소에서 가서 기름을 넣고 타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어딘가에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용하는 방식이 사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연기관차를 탔던 분이 전기차로 전환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이제 화재 건도 있어서 그 전기차 포비아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전기차를 무서워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전기차 지하주차장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뭐 지하주차장에 있던 충전기들을 지상으로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전기차건 하이브리드건 간에 용도에 맞게만 그리고 개인의 환경에 맞게만 선택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네. 실제로 지난 6월 3일에서 5일까지 코엑스에서 환경부 주최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 전시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선호 조사를 했는데요. 네. 현재 전기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77.1%가 향후에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44% 정도가 3년 안에 그리고 27.7%가 5년 안에라고 했으니까 60에 70% 정도는 5년 안에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매 의향이 꽤 높네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사실은. 근데 결국 그렇게 바뀌겠지만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 자동차 관세 때문에 수출 타격을 입는 국내 제조사들의 사업도 부진한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저가의 중국 전기차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인 네네,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새 판을 짜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전동화 바람 그러니까 모터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벌써 10년 됐어요. 네.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체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 생기면서 그걸로 해서 우선은 차를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디젤 게이트라고 해서 디젤 차 엔진을 쓰는 차들 회사들 몇몇이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분을 속인 내용들이 밝혀진 적이 있었어요. 속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적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인증을 받을 때만 친환경적으로 나오고 실제로 도로를 달릴 때는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었던 거죠. 뭐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에 내연기관차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훨씬 더 강화가 됐죠. 그러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그 전기차나 그런 걸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문제는 이제 배터리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 전기차 같은 게 쉽게 뚝딱하고 1, 2년 만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10년 전에 이 디젤 게이트가 터지고 파리 기후 협약이 있었지만 최근 한 2, 3년 정도가 돼서야 제대로 탈만한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차도 불편함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면서 전기차 타면은 기름값이 적게 든대. 라는 얘기만 듣고 샀다가 실제로 불편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대안으로서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찾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를 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배터리의 용량을 저희가 킬로와트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80킬로와트시의 배터리 용량을 달고 있는 전기차를 요거 정도면 한 400km 정도 탑니다. 그러면 이 400km면은 한 달에 한 2,000km를 달린다고 하면 네. 80kW시를 5번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죠? 5, 8에 40이죠. 400kW시가 되죠. 네. 이게 4인 가족이 30평짜리 아파트 한 집에서 쓰는 전기가 400kW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를 2,000km 정도를 타려면 네. 실제로는 아파트 한 대 분량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와, 많이 드네요.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전기에 여유가 있어서.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전기차를 아예 못하는 나라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 보고 차를 만들어서 팔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차들을 하려면 그렇게 전기가 불안전한 나라들에는 하이브리드 차를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라인업을 바꿔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꽤 오래됐어요. 전기차가 처음 나와서 판매하기 시작한 게 2012년, 13년서부터였고요. 네네.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한 15년, 16년 됐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도 2009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16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는 어쨌든 기술이 발전을 하려면 10년이건 5년이건 누적된 상황이 있고 새 차들을 만들면서 새로 기술을 만들어야
그게 탈 수 있을 만한 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출처가 어떻건 어디가 됐건 간에 연비 좋은 차를 고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거는 장점이 되죠. 그러네요. 요즘에는 전기차 픽업 트럭 이야기도 많습니다. 제2의 픽업 정성기가 운운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픽업이 많이 팔렸던 거는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은 네. 사람이 타는 공간까지는 일반적인 SUV랑 비슷해요. 근데 네. 뒤에 짐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픈되어 있는 짐칸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물차로 등록이 되면 자동차세가 굉장히 싸게 됩니다. 혜택이 좀 많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인기를 한번 확 끌었었는데 현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라든가 혹은 이제 레저용으로 SUV를 사고 싶은데 이게 픽업 트럭을 사면서 배기량이 큰 차를 사게 되면 네. 그러면 승용차로 되면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는 픽업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KG 모빌리티에서 무쏘 EV라고 하는 전기 픽업을 내놓았거든요. 해외에는 전기 픽업들이 좀 팔리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 출시가 된 거는 이게 처음이어서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접근성이 꽤 좋아요. 한 네. 4천만 원 정도 되면은 꽤 괜찮은 차를 살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일반적인 전기차를 사는 것보다는 활용성이 높은 픽업으로 가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이 이제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단점은 그런 거죠. 고를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쏘 EV 하나를 빼면 다른 국내 회사에서는 전기 픽업이 없으니까 네. 소비자들이 그 무쏘 EV의 디자인을 싫어하면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차를 계속 고민 중인데 지금 차를 사는 게 좋을지 하나하나가 고민이 됩니다. 네. 올해는 차를 사는데 유리한 것 하나가 일단 개별 소비세 인하가 더 연장된다는 소식이 그렇죠. 있죠. 원래는 이제 6월 말까지였었는데 네. 그게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5%에서 3%로 연장 30%가 할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감면 한도가 최대한 100만 원까지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혜택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유류세 인하하는 것도 지금은 일단 8월 31일까지 2개월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휘발유에는 리터당 한 820원, 경유에 580원이 붙는데요. 네. 이거에서 한 10% 정도가 지금 할인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는 차를 사기가 괜찮은 정도고요. 물론 이제 뭐 중동이라든가 지금 중동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차를 구입하는 데는 좋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차를 사기 전에 저희가 시승을 해볼 수 있잖아요. 대표님은 보니까 이런 시승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승을 해보면은 이 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나요? 이게 제가 한 달에 많을 때는 한 10대 넘게 타거든요. 진짜 새 많이 차를요. 타시네요. 네. 헷갈리시겠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시청자분들처럼 소비자잖아요. 결국은 일상적으로 타는 거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제조사한테 이제 상품 컨설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차를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네. 짧으면 한 몇 시간 정도 타고요. 길게는 이제 며칠 정도까지 타게 되는데 기간에 따라서 일단 선택적으로 중요한 거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차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춰서 그러니까 타겟으로 삼은 고객층에 맞춰서 잘 만들어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가 빠르다, 조용하다, 뭐 여유가 있다 이런 거는 부가적인 부분인 거고요. 네. 타겟으로 한 고객층에게 잘 맞도록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실내 공간도 괜찮고 정수성도 괜찮느냐. 그 타겟 고객층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SUV라고 하면 네.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 크기에 따라 나뉘잖아요. 그러면 소형 SUV를 타는 분이 가족이 4명, 5명씩 다 타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소형 SUV를 타는 분들은 대체로 1명, 2명이 탑니다. 그러면 이 차는 2열 시트 공간이 좁더라도 네. 1열에서 공간이 넓고 편하면 사실은 이 차는 잘 만들어진 차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대고서 2열이 좁네, 뭐 트렁크가 부족하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 거꾸로 얘기하면은 대형 SUV를 탔는데 2열이 좁아요.
그건 안 되죠. 잘못 만들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급의 경쟁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 경쟁 모델들하고 가격이나 옵션을 놓고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 있죠. 네. 그러면 사실은 소비자를 위해서 그 차가 잘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가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두 시간 타는 걸로 사실은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며칠을 타야지 사실은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그렇게 며칠씩 타더라도 한 95% 정도만 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차를 구입해서 오너로서 타는 경우가 100%입니다. 저는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짧은 기간을 타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95%까지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시승을 할 때 그 혹시 소비자들이 좀 체크를 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타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 업계에 30년을 있었거든요. 네. 30년 동안 있으니까 사실은 차를 타서 몰고 나가면서 과속 방지턱 몇 개를 넘어보면 아, 이 차가 서스펜션 세팅이 어떻구나, 뭐 정수성이 어떻구나 하는 게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은 거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평소에 본인이 타시던 차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승 코스를 어디로 잡냐면 자기 집에서 네.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든가. 그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도로가 익숙하니까 네. 거기에서 차만 바뀌는 게 되잖아요. 아, 그러겠네요. 그러면 확 그 차이를 차에 알 수 대한 있겠네요. 특징이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실승하는 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도심 지역 당연히 달려야 되고요. 네. 차를 구입하면 타시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도심이건 국도건 고속도로 같은 거를 골고루 섞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고성에 갑니다. 그럼 편도가 한 230km 정도 되고요. 네. 그 안에 이제 국도 시내 지나서 가니까 길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럼 고성을 한번 왕복을 하면 500km 정도를 타니까 장거리 연비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구간을 차를 바꿔서 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끼리 비교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거기를 자주 가긴 하죠. 아, 그렇군요. 그 차를 구입한 후에 이런 코스를 딱 달려주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 길들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 길들이기는 공식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뭐 1,000km, 5,000km, 3,000km 정도까지는 뭐 엔진 회전수를 높인다거나 네. 그런 거 없이 각 기어 단수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쓰면서 회전수를 높게 쓰지 않는 상태로 기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기간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자동차도 다 기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고속 주행을 하는 거는 한 3,000km 이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뭐 80km, 90km 정도로 정속 주행으로 국도를 한번 멀리 갔다 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차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게 그 고속으로 주행을 해봐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게 일반적인 승차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하고 나서 바로 알 수 있긴 한데 네. 차가 진짜 갖고 있는 실력은 고속 주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물리법칙의 영향을 받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원심력이라든가 뭐 관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 고속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속도가 가장 빠른 도로가 서울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남한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이가 120km, 시속 120km인데 그 정도가 최고 속도니까 그거보다는 사실 훨씬 더 빨리 달립니다. 아, 빨리 그래요? 달려봐요. 그래야 120km를 달릴 때 이 차가 안정적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최고 시속, 그러니까 차의 설계 속도가 200km인 차하고 그 차를 갖고선 시속 100km로 달리는 거 같고 설계 속도가 최고 속도가 140km인 차를 갖고 100km로 달리는 거면 당연히 전자가 훨씬 더 100km에서 조용하고 안정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속 주행을 해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당연히 제동 성능도 좋아져야 되고요. 네. 아, 그런 점에서 최근에 독일에 아우토반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아우토반 달리신 소감 궁금합니다. 일단은 도로 자체 성능부터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도로 성능이요? 네. 그러니까 독일도 시내 도로는
도심 내에서는 50km예요. 제한 속도가. 네네. 우리나라랑 같습니다. 그런데 도심을 딱 벗어나는 순간 우리나라는 국도들이 대부분 시속 60km, 빨라야 80km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고속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시속 100km가 돼요. 아. 그것도 차로가 뭐 2차로, 3차로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 없이 무조건 100km가 되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고속도로는 일단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은 톨게이트가 없고요. 아, 몰랐어요. 네, 톨게이트가 없어서 다 무료 도로입니다. 아주 일부 구간은 유료가 있긴 한데 네네. 대부분 다 무료 도로고요. 그다음에 최고 속도가 통상적으로는 130km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그 속도 무제한 구간이 전체가 한 15,000km 정도가 되는데 독일의 아우토반이 그중에서 한 70% 정도가 속도 무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달려도 상관이 차의 없는 거예요? 성능이 받쳐주는 대로 달릴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룰이 아주 명확해요. 어떤 룰이에요? 왼쪽 차로가 빨리 달리는 차입니다. 아. 오른쪽, 그러니까 내가 주변의 차보다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혹은 혼자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도가 3차로인 도로인데 3차로 도로 중에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내가 그 제한 속도인 130km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맨 오른쪽 차로로 가서 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오른쪽 차로에 느린 차가 있다 그러면 왼쪽 차로로 앞지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느리다고 생각하면 오른쪽으로 빠지고 이 룰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1차로를 달리다 보면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두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200km를 거기를 달리고 있어요. 속도 무제한 구역이니까. 네. 달리고 있어도 제 뒤에 250km를 달리는 차가 붙으면 저는 반드시 비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 속도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기를 가서 탔던 차가 그 독일의 그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에서 나오는 그 전기차하고 배터리 관련된 출장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라이프치히라는 독일 동부에서 그 타이칸 터보 투리스모라는 그 707마력짜리 차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를 타고선 서남부에 있는 슈투트가르트까지 오는 한 480km 정도 되는 구간이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최고 속도가 250km니까 1차로에서 250km를 계속 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우토반을 처음 달렸던 게 97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정도 됐죠. 그때는 이제 한 150마력도 안 되는 소형차를 끌고선 갔었었는데 왜냐면 이게 자동차 매니아한테는 아우토반이라는 거는 약간 꿈의 도로 같은 아, 거예요. 그래요? 그 꿈의 도로에서 좀 신나게 달려보셨어요? 달려보고 싶어서 출장을 가서 달려 들어갔는데 네. 빌린 차가 그렇게 출력이 낮은 차니까 1차로는 저는 꿈도 못 꿨고요. 네. 2차로에서 1차로로 쌩쌩하고 지나가는 차들 보면서 구경만 했죠. 그게 97년도였군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는 내연기관 차들이 확실히 1차로에 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출장을 가서는 제가 전기차를 타고선 아우토반의 1차로를 달렸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물론 이제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죠. 20대에서 50대가 되긴 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자동차들도 심지어 독일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시대가 된 거죠. 네. 1208님이 시승해보고 구매했어야 했는데 타던 K회사 같은 종 LPG로 4월에 샀어요. 만족도가 높습니다. AI 기능도 있고 앞차 출발했다고 알려주고 네. 부드럽게 잘 나가고 브레이크도 잘 잡히고요. 네. 말씀과 정보 듣고 샀으면 더 좋았겠네요. 하이브리드 차 구입하고 싶었는데 금액 차이가 좀 많아서 네. 저렴한 걸 선택했어요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게 LPG차 같은 경우는 일단 충전소가 주변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 주유소처럼 그런 많은 편은 아니니까 그게 본인분이 이제 평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구간에 있다면 사실은 구매하시면 불편함이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는 어쨌든 내연기관 차보다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뭐냐면 본인 주행거리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1년에 한 5,000km에서 10,000km 미만으로 달린다. 네. 그럼 주행거리가 짧잖아요. 네. 연비 차이를 갖고선 그 차값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차값을 커버하려면
그러니까 차값이 예를 들어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네. 기름값으로 500만 원 차이를 메꾸려면 내가 몇 년이 걸리느냐는 거예요. 아, 그런 거를 계산을 따져봐야 해야 되는 되군요. 내가 1년에 예를 들어 2만 킬로를 탄다. 네. 그 정도 되면은 500만 원 정도 차값이면 2년 정도 안에 기름값으로 절약을 해서 본전을 뽑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를 사실 수 있는 거죠. 거죠. 네, 그 독일 하면은 아무래도 아우토반 기반으로 한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고 봐도 되겠어요. 네네. 이게 아우토반이 좀 오해가 있는 게 흔히 이제 그 독일 독재자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만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나치가 정권을 잡기 전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이미 첫 아우토반이 오픈이 됐고요. 그리고 아우토반이 2차 대전전 전까지 만들어진 게 한 3,000km 정도가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은 한 15,000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속으로 속도 무제한 구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당연히 고속 안정성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뿐만이 아니라 소형차들도 마찬가지고 화물차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다 안정성을 높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차가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 거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고급차나 스포츠카뿐만이 아니라 소형차에게도 그렇게 그렇죠. 높은 요구성을 필요로 해서 네.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된 거군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생각에는 그런 거죠. 야, 이게 아우토반 들어갔더니 이 차 못 타겠네라는 말이 한번 나오면 그 차가 팔리겠냐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독일도 우리도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고 지금 수출국이잖아요. 네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와의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도 보면 독일도 하이브리드차 점유율이 2023년에 29.5%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33.9%가 됐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한 40% 가까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보면 독일이 전기차 판매가 떨어졌던 거는 23년 말, 24년 초였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져서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가 그때만 해도 비싸고 큰 차들밖에 없었는데 네.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작고 실용적인 차들이 많이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덕분에 사람들이 나 보조금 없어도 전기차를 타면 탈 수 있어. 지금 타는 내연기관차를 바꾸면 아낄 것도 아끼고 환경보호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경우가 비슷해서 실제로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작은 차들 4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 차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점점 늘어나겠네요. 이제 네. 대표님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네네. 차량 운행 점검할 사항 그리고 피해 없이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시야 확보입니다. 시야 확보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와이퍼를 바꾸시는 거가 좋고요. 와이퍼를 교환한 지 1년이 넘으셨다면 바꾸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앞유리나 뒷유리, 옆유리 같은 데에 유막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유막 제거제를 하나 사서 빡빡 문질러 닦으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차의 그 전구들 있죠. 네. 조명 기구들을 한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퍼는 내가 바깥을 보기 위한 거라면 라이트나 브레이크 등 같은 거를 바꾸는 거는 주변 차들이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간 게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 장마철 차량 관련 주의법까지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폴드로드 컴퍼니 이동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상 예보 예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